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송승하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의 제목은 학교 언어재활사 역할 및 필요, 의사소통과 사회성 향상 및 언어학습 지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송승하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의사소통과 언어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해 학교 언어재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국의 사례를 먼저 하나 드리겠는데요. 영국의 RCST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건 Royal College of Speech Language Therapist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재활사 협회에 준하는 왕립 기구라고 합니다. 이 기구에서 2020년에 교육 환경에서의 언어치료 서비스 및 교육 의료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지침서는 교육 행정관,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에게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언어재활사라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 배치한 언어재활사들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개발해 놓은 서적입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 기본적으로 언어재활사의 역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의 개별적인 요구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중재를, 의사소통 중재를 개발하여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여러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어재활사들이 교육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지침서에서는 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들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말, 언어, 의사소통의 요구가 학습 상황에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장벽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의사소통 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관련 전문가를 교육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족 및 보호자와 협력하고, 실제 우리가 만나는 의사소통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말, 언어,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앞서 김동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중재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서를 토대로 영국은 학교 언어재활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도 학교 언어치료사가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중 사회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연구자와 학교 언어치료사가 함께 협업한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매뉴얼이 1차 발간되었고요. 이때 1차 발간된 매뉴얼은 학교 언어재활사와 협업해서 그 효과성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사회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기초를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SCIP 프로그램은 지금 그 매뉴얼이 조금 더 발전돼서요, 매뉴얼과 리소스북이 따로 이렇게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발된 사회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영국에 있는 학교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은 숙지
숙지를 하고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이 요구도를 갖춘 학생들을 발견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언어재활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시겠지만 기존에 우리 분야에서 화용이라고 불렀던 사회의사소통은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언어학의 하위 영역인 화용이 아니라 사회성, 정서, 그리고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 행동 전반을 다뤄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환경 맥락이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기대와 같은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과 결합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SCIP 프로그램은 실제 6세에서 11세의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로부터 사회 의사소통, 언어 혹은 화용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제기되고 있는 아이들을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언어 발달에만 취약함을 보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기는 자폐, 그리고 느린 학습자 중에서도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SCIP는 학교 언어재활사가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중재 프로그램인데요. 언어재활사가 아이의 사회 의사소통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교사의 보고를 반영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서 보호자와 양육자와 교사에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서 아이가 언어재활사와 함께 성취한 능력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임종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 중개 모델에 맞게 이 프로그램도 개별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또래를 활용한 짝수업, 그 다음에 일반 아동과 함께하는 그룹 수업, 그리고 일반 교사를 통해서 학급에서의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SCIP 중재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장면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언어재활사들이 사회의사소통 지원을 센터나 다양한 세팅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일반화라는 것이 항상 어려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혹은 비슷하게 언어 발달이 취약한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중재를 진행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여기서 성취한 모습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보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갭이 항상 보고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반화가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의사소통이라는 의사소통, 또래 관계, 일반 아동과의 교류가 중요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일반화까지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룹을 이제 보통 지원을 할 때 비슷하게 의사소통이 취약한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연구 프로그램, 연구 문헌에서 나온 것처럼 그 peer mediated intervention, 또래 매개 중재. 여기서의 또래는 나랑 비슷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래가 아니라 보통 일반 또래,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은 다 일반 또래를 피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어 모델을 드디어 시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 또래와의 교류 장면을 학교에서 만들면서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화용 언어를 점검해서 그 학교 내에서의 지원 또한 살필 수 있다는 게 SCI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언어만 취약한,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언어가 굉장히 취약한 마이클, 여기서 마이클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마이클은 만 3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의사소통 지원,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센터에서 언어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사설센터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클 부모님은 사실 학교 언어재활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언어재활사 선생님에게 학교 언어재활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의뢰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부모님은 아이의 언어발달 장애, 언어발달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받은 첫 작년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뭔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그런 단체 생활, 학교와 같은 단체 생활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지원해주는 언어재활사를 만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아동 스스로도 언어재활사 선생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도움을 받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과 공부에 필요한 낱말도 배우고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낱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나의 이해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 전반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 마이클의 담임 선생님은 마이클이 보이는 언어의 취약함에 대해서 언어재활사가 깊은 이해를 도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언어재활사를 통해서 동시에 학교 수업 중에 일반 교사인 본인이 아이들을, 언어가 취약한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기를 지나면, 학령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기에 이르는 아이들 또한 사회 의사소통이나 언어 학습에 많은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아샤, 저희 언어청각 협회, 말언어청각 협회에서도 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중재 프로그램들을 다각도로 개발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됐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학습의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위 언어 능력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인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서 정서 및 행동, 이 요소가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와 같이 많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행동 조절의 문제가 사실상 다중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이런 사회 정서의 발달, 언어 능력, 행동 조절과 같은 내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상 언어 지연이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처럼 언어 지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동시에 언어 지연도 생기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반대의 과정, 양 두 가지의 요인이 서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사회 의사소통이나 언어 학습 지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동과 정서의 어떤 특성들이 포함이 되면서 학교 기반의 또래 내기 존재나 또래 네트워크 형성 같은 의사소통 지원이 그 효과성을 보증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고급화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학문까지는 아니어도 학습의 정도가 깊어지는 이 청소년기에 고급 어휘나 상해 언어를 통한 학습 지원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언어재활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장벽을 초래하는 장기적인 말 언어 의사소통의 요구를 보고 이 가운데 50% 이상의 아동은 그냥 언어가 지연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말이나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의 요구를 지닌 채 학교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연구의 보고가 있습니다. WHO에서 발간하는 세계 질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말 언어장애라는 정식 명칭으로 신경발달장애 하위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 언어장애는 사실상 다른 신경발달장애나 감각장애, 뇌손상이나 감염과 같은 질병이 없이도 언어의 습득이나 이해, 산출 또는 사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그런 아동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발달장애 하위 분류에 보면 말소리를 습득하고 산출하고 지각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스피치 사운드 디소더. 저희는 보통 여기 조음장애가 대표적인 저희가 만나는 임상문제죠. 그리고 스피치 플루언시 디소더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비유창성 말더듬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장애의 하위 분류로는 언어 이해나 표현 혹은 표현 자체만 아니면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어려운 친구들, 언어에 취약함이 있는 친구들은요, 30명 한 반인 경우 30명 한 반에 2명씩 출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문해력이나 수학 같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장애나 우울증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언어가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사실상 일반 학교에 잘 배치가 되고 있으며 학습의 어려움이나 또래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뭔가 담임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문해력과 교육적 성취, 다시 말해서 학습의 기초가 되는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보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사회정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서 행동 문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 행동의 어려움을 보인 81%의 아동 및 청소년은 언어 능력에 취약함을 보였고, 이들은 특히 표현 언어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청소년 범죄자의 60%는 의사소통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선진국에는 행동지원학교라고 해서 소년원에 가기 전에 정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3%는 이야기 담화나 사회 의사소통을 비롯해 전반적인 의사소통 언어 문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언어 저하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취학 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언어 발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언어 발달에 대한 점검은 중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학 이후에 정서 행동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 발달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기존에 배치된 전문가들과 우리 역할이 많이 겹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는 국어 교육을 비롯한 학습의 토대로 언어의 이해와 표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감각 및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말 언어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는 사회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정서 행동 장애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이들이 보이는 어려움이 사회 의사소통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와 협업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마이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 치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좀 더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줘요. 이런 것처럼 마이클이 느낀
계신 그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의 중요성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학교 언어 치료사가 배치가 되면서